북한 김정은이 당 창건 72주년을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무력 건설의 길로 계속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도발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가 효과가 없었다면서도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 한 가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북한이 지금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한 게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뭔지도 어렵고 정치국 후보위원도 나오고 그 체계를 좀 설명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북한이라는 국가는 노동당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있고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제 국가를 경영을 하는데 북한은 당이 국가를 경영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예. 그래서 북한에는 다른 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노동당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노동당이 있고 그 안에 그 밑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정치국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몇 개의 그런 위원회들이 또 있는데요. 예. 그거에 소속된 위원들, 후보위원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북한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예. 권력 기구에 있는 수장은 당연히 이제 김정은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하고 또 대외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이 김여정이 좀 눈에 띄는 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서열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노동당이 중에 이제 말씀드린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폴리트 뷰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게 소련에서 많이 있었죠. 폴리트 뷰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소련에 있을 때 일종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그 정치국에 이제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예. 상무위원이 누가 되느냐? 또 그 상무위원 중에 사실상 서기장이 소련 때는 이제 나타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정치국에 누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이 있는데 예. 그 5명이 바로 그 김정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남 들어가 있고 박봉주 그리고 황병서, 최룡해 예. 조금 들어보신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6차 핵실험 때 이 예. 테이블에 모여서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을 했다. 그 바로 그 5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김여정이 정치국의 후보위원으로 들어간 거죠. 후보위원이 됐다가 위원이 됐다가 이제 상무위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 물론 상무위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원이 됐다라는 것은 예. 북한의 핵심 권력층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이가 30살로 나옵니다. 김여정의 나이가 30살인데 보통 정치국 후보위원 이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돼? 아주 파격적인 인사죠. 그리고 김여정의 나이가 한국에서는 80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또 미국에서는 82년생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30살 언저리죠. 그 정도의 정치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후보위원이지만 그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큰 파격적인 그런 일종의 그런 그 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일의 그 동생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66세의 정치국의 그 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물론 지금 후보위원이고 위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후보위원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은 일단 김여정이 눈에 띄고 역시 최룡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내 시청자분들도 최룡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보도는 최룡해의 복귀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룡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 최룡해가 복귀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이미 6개의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국 상무위원이고요. 핵심 권력층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에 좀 주목이 되는 것이 하나의 직함을 더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 직함이 바로 이제 노동당에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또 위원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지금 국내 언론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최룡해가 원래는 이제 민간인 신분입니다만은 군 쪽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당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군이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됨으로써 다시 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북한의 뭐 최룡해나 사실 황병선화를 뭐 2인자라고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북한은 2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위원 아까 말 설명을 드려서 5명이 있지만 그 네. 5명이 합의에 의해서 뭘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입니다. 한 예. 명만 있는 거고 2인자는 없고 나머지는 그냥 김정은이 말하는 것을 뭐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 정도 수준이죠.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북한 체제에서 2인자를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2인자가 있다라는 것은 1인자에 대해서 늘 도전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절대로 2인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병서도 최룡해도 그렇고 일종의 숙청을 당해서 지방에 좌천을 당해서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언론에서 계속 뭐 예를 들어 최룡해가 2인자다 하면은 예. 아마 조만간에 또 좌천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룡해를 좌천시키려면 우리가 계속 2인제라는 뭐 점을 그런 부각을 뭐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적지 않게 들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가 났다는 건 결국 앞으로의 전국 운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북한은 좀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요. 인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통일부는 국면 돌파를 위한 뭐 인적 개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에 그 논의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예. 그 이른바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효과를 볼 거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부 단속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사실 1960년대 처음 북한이 한 얘기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소련이 그 분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에서 필요한 원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자력갱생이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쥐어짜자라는 거죠. 노력 동원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더 이상 외화 수입이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물품도 이제 부족하게 될 거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노력 동원을 통해서 돌파를 해보자 이제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번에 많이 얘기가 됐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과학 기술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학 기술을 통한 자력갱생이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일종의 그런 기술적인 진보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자신들이 내부에서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제재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주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김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본 영상은 꽃다발 전해주는 이 정도 크게 뭐 한 것도 없고 뭐 단지 이제 오빠가 김정은이라는 것 정도. 상식적으로 이런 파격 인사가 되면 내부에서 불만이 분명히 쌓일 것 같은데 뭐 북한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게 오히려 북한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1인 독재 지배 체제 하에서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2인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요. 예.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자기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피부치인데 피부치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택 같은 경우에 고모부였는데 처형을 했고 예. 이복 형도 암살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바로 여동생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 남동생일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일 텐데 여동생이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같이 곁에 두어봤더니 충성심이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정치국으로 올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감히 북한 내에서 그 김정은의 결정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속으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조직화되거나 겉으로 표출되거나 했다가는 그대로 숙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 상당히 날선 비판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5일이죠. 폭풍전 고요라는 이야기를 했고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좀 움찔하는 이런 멘트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폭풍이 뭐냐라고 뭐 굉장히 여러 그 해석이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있었죠. 그 다음 날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경을 처했다라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의 그런 질문이 기자들의 질문이 과연 폭풍이 뭐냐 했는데 여전히 그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편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 오직 한 가지 수단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 한 가지 수단 앞부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얘기한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도 나옵니다만 지난 25년간 예. 많은 합의를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예. 겁니다. 지금 이란 핵 합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뭐 틸러슨 국무장관에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더 이상의 지금 현재로서는 대화의 그런 국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한테도 또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강해라. 예.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할 국면이지 북한과의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대화를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예.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옵션이 좀 애매하게 계속 표현을 돼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군사적인 옵션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하나가 이제 대화 무용론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고 나머지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뭐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 보여주기식이 미국 내부에서는 조금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 하원 의원 한 명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 한 가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이 될 것이다. 예. 풍자 섞인 뭐 비난이나 조롱인데 내부에서는 좀 이걸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세계 초유일 강대국인데 이렇게 불확실성을 보이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애매한 표현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세계 정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 북한을 다루는 데는 저는 일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무슨 군사적인 옵션이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하원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것을 미국을 다시 전쟁으로 몰아넣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도 했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미국과 한국에서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전에 미국의 정책은 뭐 거의 확실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은 이거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보여주고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다 보면서 이 다음엔 미국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대처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뭔가를 하는데 군사적인 옵션은 다 계산을 해보면은 미국이 쓸 수 없다라는 거를 본인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북한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이 핵 문제라는 게 25년간 못 풀려왔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과 틀로는 이것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이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접근 방법이 오히려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군사 옵션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주변의 바다를 다 봉쇄를 한다거나 김정은을 암살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미사일 시설을 탁 집어서 요격을 한다거나 타격을 준다거나 어떤 옵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 옵션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해상 봉쇄인데요. 해상 봉쇄를 하게 되면은 북한의 이제 국경이 사실은 이제 중국 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제 유사시에 어떤 대규모 난민이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해상을 봉쇄한다는 것은 군사 작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북한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일단 선제 타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제 타격은 지난번에 화성 12형을 순환공항에서 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사일이 올라오면 그것을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문제는 그 미사일이 과연 어디로 날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핵탄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면은 그것은 국제법에도 문제가 있고 예. 확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환공항의 사례는 북한이 사실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다 보고 쏘겠다 하는 거고 사실 진짜로 쏘려면 기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방 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협의 원천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와
또 그 핵 관련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폭격을 하거나 없애는 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숨겨져 있고 200기 이상의 이동형 발사대를 동시에 공격을 한다는 것은 예방 타격이 아니라 예방 전쟁이 되는 거죠. 전면전 수준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그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게 북한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동선이 잘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김정은을 타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산도 적절치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설사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또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은 군사적인 그런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지금보단 더 높은 수위의 위협을 가해야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에 의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죠. 서로 간의 그 오인과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대부분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혹시라도 오인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 전쟁을 하려면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이 전쟁을 준비를 한다면 두 가지가 여건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에 필요한 자산들이 와야 됩니다. 최소한 항공모함 전단 3개 이상은 한반도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미연합 체제고 한미 동맹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했을 때 당연히 한국이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차원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별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 자체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북한이 괌을 직접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토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제 공격을 하면 그것은 전면전에 준하는 그런 전쟁의 가능성은 있죠. 지금 가정법으로 말씀하셨던 게 조금 위험한 수위에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게 내일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고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을 갔다 왔는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 그러면은 진짜 뭔가 쐈을 때 그게 ICBM급이고 미국의 위협이 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네요. 북한은 그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졌고 그리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고 그것을 시연해서 보이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당 창건일이 내일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도발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 조금 아마 호흡을 가다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일종의 북한이 속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사일을 쐈고 근데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강력한 제재가 지금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이 뭔가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 제재가 지금 부과된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재라는 것도 내구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기네가 견딜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그 다른 생각을 못하게 확실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기술들을 아직은 완비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연해서 보여준다면은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것인가는 이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설사 그렇지만 레드라인이 넘어섰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어떤 군사적인 옵션이 발동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체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원유 공급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어쨌든 원유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살아나가는 게 아니냐. 원유 공급 어느 정도 중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 더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아주 장거리로 제대로 쏜다든지 하는 그런 이른바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당연히 다시 한번 유엔을 통해서라도 제재안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원유 공급 중단이죠. 예. 그 카드도 여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아주 고강도 그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